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조금 그치는 것 같은데 좀 빗소리를 좀 듣고 있었어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빗소리도 듣고 또 영상도 올리고 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시간도 잘 가는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잠시 해볼까 합니다. 반도체는 뭐 계속 해도 주구장창 떠들어도 많아요. 우리가 좀 알아야 할 내용도 있고 들어야 할 내용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반도체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 같아. 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 이쪽도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을 하겠지만은 그 반도체는 그보다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미국이 난리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대중 수출 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은 미국에 비해서 한 수년 뒤처졌다. 수년 뒤처졌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지나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이 CBS 인터뷰에서 대중 수출 제재 강화를 시사했어요. 시사하면서 덧붙인 이야기입니다. 미국 반도체 제재의 핵심 타겟이 뭐냐? 화웨이죠. 화웨이가 작년 8월에 7나노 칩이 들어간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인가 그럴 거예요. 메이트 60 프로 이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어요. 미국을 놀라게 해서 그 화웨이 쇼크를 의식한 발언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미국은 그 화웨이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그 부품, 뭐 장비의 그 중국 유입을 틀어 막았지만은 또 화웨이는 보란 듯이 미국의 예상보다 앞선 기술이 적용된 그런 칩을 이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미중 반도체 전쟁은 대만 이슈와도 얽혀가지고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대만 TSMC가 그 양안 전쟁으로 가동을 멈추면은 이 글로벌 경제에 결국은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중국의 고립은 실현이 가능하며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정말 늦출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미국의 대중 고립화 전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냉전 시대의 블록 경제가 연상이 된다고 해요. 냉전 시대 연상이 된다고 하는데 당시 미국하고 소련은 각자 자신의 그 진영 내에서 무역을 벌이는 폐쇄적인 경제 구조를 운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마셜 플랜으로 서유럽의 경제 부흥을 이끌다 보니까 소련은 코메콘이죠. 이 코메콘을 중심으로 공산권 국가 간의 원조 경제를 구축합니다. 북한은 자립경제 노선을 추구하면서 코메콘 가입을 거부해요. 이 북한은 아주 골 때리는 놈들이야. 보면은 같이 어울려 살면 될 텐데. 2차 대전이죠. 대전 직후에 이제 경제 복구가 막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블록 경제가 형성됐기에 미국, 소련 양 진영의 경제 분리는 역사적인 뿌리가 이제 깊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은 1970년대 경제 기반부터 시작해서 2001년 WTO 가입에 이르기까지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오랫동안 참여했기에 디커플링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세계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도 성장으로 나아간 배경에는 거대 생산지이자 시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 좀 있어요. 그만큼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미국, 중국은 서로 깊이 연결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극소수의 기업들이 부품이나 소재를 이 독과점으로 공급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은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의 역사를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947년에 월터 브레튼하고 존 바딘의 그 실험을 계기로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낸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
최대한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올리기 위한 그 분투의 과정을 밟게 된답니다. 이른바 그 집적 회로 개념인데,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 트랜지스터가 뭐 켜졌다, 꺼졌다, 이거를 뭐 반복을 하면서 이 정보를 전달하기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용 대비 성능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절반 정도까지 줄이면서 웨이퍼 위에 이들을 잇는 미세 회로를 그리는 첨단 기술이 아주 중요해진 겁니다. 문제는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이 미세 회로를 그리려면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10에서 100나노미터의 파장을 지닌 그 극자외선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뜨거운 섭씨 50만 도의 이 플라즈마 상태를 만드는 이 초고난도 공정을 거쳐야 하기에 그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거죠. 이외에도 반도체 제조 소프트웨어는 미국과 독일에 소지한 3개 회사가 시장을 분점합니다. 반도체 파운드리는 삼성과 TSMC가 양분하는 구조인데, 이처럼 반도체 장비, 생산, 소재 등에서 극소수 기업들이 이제 독과점 지위를 갖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들 모두가 미국이나 그 동맹국이야. 한국, 대만, 일본, 서유럽 등.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반도체 기술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는 거겠죠. 실제로 최근에 하이닉스가 중국의 우시 생산 공장에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를 배치하려고 하자 미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압력을 넣어요. 이는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는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굴복을 해서 하이닉스는 결국 장비 반입을 포기한 거죠. 이것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무기화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각국이 경제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당사국 간의 갈등이 생기면은 경제, 기술적 상호 의존을 오히려 상대를 압박하는 카드로 이용할 수 있어요. 현재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무기화된 상호 의존이 미국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 최대 소비 시장과 대만의 침공 카드입니다. 대만 침공 카드. 트럼프 집권기부터 본격화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한 건 중국에서 당장 거둘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겠죠.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정부 규제를 어기고 중국의 기업에다 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사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고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던데, 아무리 미국 정부가 반도체 규제를 전방위로 가해도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얽혀있는 글로벌 그 공급망을 100% 통제하기는 힘들죠. 이와 관련해서 20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를 안보위적으로 규정했고, 각국 통신망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를 요구할 당시에 영국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게 대표적입니다. 당시 로버트 해니건 정보통신본부 국장은 서구가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누를 수 있다며 스스로를 속이는 대신에 우리는 미래에 중국이 기술 강국이 되는 걸 받아들이며 그 위험을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피력했고요. 마치 미국이 2차 대전 말기에 핵 보유국이 되고서 혈맹인 영국에도 핵기술 통제를 실시했지만 결국 소련은 물론이고 최근 북한까지 핵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기술 개발을 영원히 틀어막을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근미래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고 합니다. 가까워 보이고, 이는 미국에 이어서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한 일본과 한국, 대만의 역사적 사례를 훑어보면 알 수 있고, 이 국가들 모두 정부와 기업의 부단한 노력이 빛을 발했지만은 미국의 그 기술 이전이 없이는 퀀텀 점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디램 시장이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반도체 업계가 일본의 덤핑 판매로
위기에 처했죠. 그 처할 때 그 대항마로 한국으로 기술 이전을 수용한 영향이 컸어요. 실제로 이병철 상평 창업자가 1983년이죠. 2월 8일 날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할 당시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64K D램 설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 대부인 고든 무어 인텔 CEO가 가치 있는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 쉽게 넘겨준다고 우려했지만은 일본의 공세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마이크론의 기술 이전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정부의 반덤핑 압박에 1986년 일본 정부가 D램 대미 수출량을 제한한 것도 삼성이 반도체 신화를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건 미국의 대대적인 수출 통제로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2020년 2분기 세계 1위에서 이듬해 2분기 8위로 급락했어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중국 정부가 제대로 된 보복에 나서지 않았던 거죠. 중국 정부는 자국 안보를 해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벗어나서 중국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힘이 아직까지는 막강하다는 겁니다.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죠. 하여튼 미중 반도체 전쟁 서로 간에 영원한 승자는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국은 철저하게 제재를 할 것 같아요. 중국 제재.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잘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이 제재 안에서 피해를 안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